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최근에 정말 어이없는 말을 듣고 각성을 하게 된 40대 주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듣게 되면 가슴에서부터 열불이 차오르시나요? 자식들의 흉을 들었을 때일까요? 아니면 잘한 일에도 일단 욕부터 하고 보는 시자 붙은 사람들을 보면 열불이 차오르시나요? 저는 싹 다 아닙니다. 그냥 딱 한 인간, 제 남편이 입만 열면 아주 열불이 차오르곤 합니다. 그냥 그 인간이 밥 없어? 할 때도 주댕이를 툭 차버리고 싶을 정도로 열이 받아요. 왜 이렇게 됐냐고요? 왜 이러면서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냐고요? 그 정답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저절로 이해가 가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정말 남편 놈의 저 생각 없이 말을 툭툭 내뱉는 버릇을 고치려고 안 해본 일이 없답니다. 그리고 비로소 찾게 된 그 방법, 그 통쾌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남편 놈의 말말말 때문에 열불이 터지시는 구독자님들이 계신다면 제 이야기를 듣고 속이 뻥 뚫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남편이랑 결혼을 한 뒤 정말 남의 편이라는 말에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연애 때 그렇게 꽃보다 아름다운 여자라면서 저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굴더니만 결혼하고 나니 슬슬 달라지더라고요. 그래도 신혼 초에는 괜찮았습니다. 시댁 어르신들이 너무나도 인자하신 분들이셨기 때문에 문제될 것 하나 없이 편안한 신혼 생활을 즐길 수 있었거든요. 어머님도 아버님도 아이에 대한 간섭도 전혀 하지 않으셨고 신혼집에 무지막지하게 들이닥치는 일 또한 단 한 번 없었습니다. 전화해라, 밥은 잘 해먹고 다니냐 하는 잔소리 한 번 없으셨어요. 그러니 결혼을 하고 나서 정말 결혼하길 잘했다고 느껴질 정도로 저희는 행복한 시간만 보내면 장땡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친정 부모님이랑 살면서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신혼생활이 정말 천국 같았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정말 말 그대로 짠순이셨거든요. 부창부수라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렇게 돈을 아끼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아낀 돈으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했다지만 그것 또한 제 성에 차지 않았어요. 이왕 집을 사고 차를 살 거면 좀 번지르르하게 좋은 걸로 한 방에 결제를 하면 어디가 덧나나요? 우리 세 식구 사는데 우리 세 식구 탈 차가 좋을 필요가 뭐가 있냐면서 집도 방 2칸짜리 빌라 한 채, 차도 이러나 저러나 용도가 다양한 것이 좋다면서 트럭을 사셨어요. 저는 처음에 아버지께서 새 차를 샀다면서 트럭을 끌고 집 앞에 오셨을 때 입을 떡 벌리고 말았죠. 아니, 아빠, 차가 이게 뭐야? 트럭? 나는 적어도 중형 세단은 사올 줄 알았는데 트럭을 타고 다닌다고요? 아이, 트럭이 뭐야, 트럭이? 야, 임마, 트럭이 얼마나 유용한 차인지 몰라서 그래. 우리 집 짐도 별로 없어서 이사할 때 이 트럭 하나면 충분하고, 또 이 트럭으로 아빠가 시골에서 가져온 채소도 팔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 채소요? 지금 고모네 집에서 농사 지은 채소들을 받아다가 장사를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래, 너도 고모네 집 채소가 얼마나 싱싱하고 좋은지 잘 알지? 내가 혼자 먹기 아까워서 그래. 아빠, 갑자기 무슨 채소 트럭 장사를 하겠다고. 아유, 거기다가 고모네가 농사를 제대로 지은 것도 아니고 그 시골 마당 앞에 조그맣게 가족들이나 나눠 먹을 정도의 농사 짓는 건데 그게 얼마나 된다고 떼다 팔겠다고 그래요, 아빠. 이번엔 이 고모가 땅을 조금 더 샀댄다.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라니까. 집에서 놀면 뭐하냐? 돈 벌이하는 게 좋지. 소소하게 재산도 늘려가고 취미도 가지고 하는 거지. 저희 아버지께서는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시고는 사업을 해보겠다고 퇴직금을 날려먹고 집에서 빈둥빈둥 하시면서 동네 반장 일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그 반장이라는 게 어디 뭐 돈 받고 하는 일이 아니라 예전에 영화 홍반장처럼 동네에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서 일을 도와주는 그냥 자원봉사자 같은 거요. 물론 동네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최고였죠. 그게 제가 고등학생 때의 일이었는데 얼마나 질풍노도의 시기입니까? 사춘기도 겹치고 수능 준비도 하느라 예민해 있었고 집안 행태 하나하나가 짜증이 나는 마당에 아버지께서 채소 트럭을 운영하시겠다고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시퍼런 트럭을 끌고 오셨으니
제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싶진 않지만 정말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께서는 보험 일을 오랜 시간 해오고 계셨는데 나름 고객은 유치가 잘 되는 편이라서 어머니께서 벌어오는 돈으로 저희 세 식구가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아버지는 어느 날부터 시골에 살고 있는 고모에게 채소를 받아 트럭으로 장사를 하기 시작하셨고 여전히 동네에 사건 사고가 생기면 달려가서 누구보다 먼저 일을 해결해 주시는 김 반장으로 통했습니다. 덕분에 저희 김 반장에게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어머니께 보험을 들어주시는 건 정해진 수순 같은 것이었고요. 동네가 경기도 외곽 지역이라 거의 터를 잡고 쭉 한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가족들이라 네가 내 친구고 제가 내 친구인 경우가 많아서 저희 부모님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꽤 유명했어요. 워낙 아버지께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시며 넉살 좋게 채소를 파셨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기도 했고요. 저는 그런 부모님이 정말 싫었습니다. 정말 그 동네를 벗어나서 하루빨리 제 인생을 찾고 싶었어요. 김 반장의 딸 보험회사 다니는 이영자의 딸이 아니라 제 이름 석자를 찾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은 무조건 서울로 가겠다고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고 서울에 입성을 하게 되었죠. 악착같이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취직을 하면서 저는 부모님에게서 독립을 했고 열심히 산 덕분에 돈도 모아서 남편이랑 결혼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러니 얼마나 천국 같았겠어요. 평생 떠나고 싶었던 친정을 떠나 드디어 돌아가지 않아도 될 저만의 가정을 꾸리게 되었으니까요. 물론 제가 친정 부모님을 미워한다거나 증오한다거나 그런 류와는 전혀 달랐죠. 친정 부모님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그 궁상맞은 모습이 싫었다는 거예요. 저도 참 복잡한 제 마음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사랑으로 포용되지 않는 부분 또한 존재했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히려 결혼을 하고 나서는 친정집에 더 자주 전화도 드리고 가끔 얼굴도 보러 가고 했으니까요. 아무튼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며 저 또한 제 인생의 2막이 시작되었다. 이 시간이 평생 지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평생 지속될 거라 착각을 한 거죠. 하지만 살아보니까 답답하고 화딱지 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남편 놈의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말, 그리고 행동 때문에 열불이 터지는 날이 점점 늘어갔어요. 신혼 초에는 쓰레기 좀 버려달라, 화장실 청소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그래도 하는 신용은 했었는데 제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난 다음부터는 이혼이라는 선택지가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처럼 아주 제 멋대로 굴더라고요. 제가 첫째 아이는 자연분만을 해서 낳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회복도 빨랐었어요. 게다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는 34살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팔팔한 상태였지요. 자연분만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아이를 출산할 때 그 시원한 느낌 있잖아요. 방을 뺀다는 말이 뭔지 딱 아시죠?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고 이틀 정도는 어기적거리긴 했지만 나름 조리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잘 걸어 다니고 언제 아이를 낳았냐는 듯이 돌아다니기도 했었죠. 문제는 둘째였어요. 4살 터울로 둘째를 낳게 되었는데 나이도 이미 38살이었고 둘째는 아이가 거꾸로 들어서 있어서 제왕절개를 해서 낳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이를 돌려주는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도 계시다 해서 이왕이면 자연분만을 하고 싶어서 막달까지 대학병원에 다니기도 했었는데 아이가 결국에는 돌아서지 않아서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자연분만을 할 수는 없어서 제왕절개를 해서 낳았거든요. 수술이라는 게 아파봐야 얼마나 아프겠냐고 싶었는데 정말 수술이 끝나자마자 누워서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 땡기고 아파서 진통제를 수시로 맞아도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게다가 출산해보시면 알잖아요. 온갖 고통이 싹 다 몰려오는데 정신이 혼미해서 누워서 독한 진통제 기운에 자다 깨다만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출산하느라 고생했다고 병실에 찾아오신 거예요. 남편놈 둘째라 그런지 제가 몸져 누워있는데도 핸드폰 게임만 하고 있다가 시부모님 오시니까 그제서야 진통제 맞고 잠든 저를 툭툭 깨우더라고요. 아유, 왜 깨워? 아파 죽겠는데.
아유, 어머님, 아버님 오셨어요? 출산하느라 고생했다. 어제 오고 싶었는데 정신없을까 봐 일부러 오늘 왔어. 어째 몸은 좀 괜찮니? 아유, 어머님,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자연분만이나 제왕절개나 별반 다를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회복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엄살 아니야? 첫째 때는 그래도 몇 년 더 젊을 때라고 팔팔하게 일어나더니 둘째 때는 왜 이렇게 누워서 잠만 자는지 모르겠다니까. 이래서 젊었을 때 애를 낳아야 한다는 말이 맞나 봐. 여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부모님 오셨는데 일어나서 앉아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 얘는 우리가 온 게 뭐라고 배를 찢어서 아플 텐데 며느리한테 일어나라고 그러냐. 우리도 잠깐 있다가 갈 건데. 아니, 그래도 둘째인데 한번 경험해봐서 알 거 아니에요. 계속 누워서 이러는 거 예의 없어 보이잖아. 남편 놈이 저에게 예의 없어 보인다면서 일어나라고 하는데 진짜 저놈이 드디어 미친 건가 싶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도 황당하다는 듯이 남편에게 출산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그러는 거 아니라면서 저보고 누워서 푹 쉬라고 말을 하는데 남편 놈이 비아냥거리더라니까요. 아이고, 그냥 편히 누워서 쉬어라. 우리도 금방 갈 거다. 그냥 나는 출산 잘했나 궁금해서 보러 온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이야, 우리 와이프는 천사 같은 시댁 만나서 호강한다 호강해. 나는 우리 부모님이 착해도 너무 착한 것 같다니까. 어쩜 며느리한테 잔소리 한 번을 안 하고 엄마가 자꾸 우리 와이프한테 예쁘다 잘한다 해주니까 와이프가 자꾸 나한테 설거지 시키고 집안 청소시키고 그러잖아. 아들이 집에서는 완전 찬밥이라니까.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는 것은 4살 먹은 우리 아들도 아는 사실인데 출산하고 누워있는 마누라 옆에서 시댁 어르신들께 제 흉을 보고 있는 게 말이나 됩니까? 출산하고 밥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라 해서 꼬박 이틀째 굶고 있는 마당에 남편 놈이 속 편안하게 저러고 있으니까 정말 서러워서 눈물이 다 날 것 같더라고요. 이놈,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는 배고프다면서 꼬박꼬박 밖에 나가서 밥 사 먹고 오고 과자 봉지 한 봉다리 사와서는 휴대폰 게임하면서 제 옆에서 쩝쩝 거리고 있던 놈인데 머리통 한 대 확 때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울상을 짓고 있으니 시부모님께서 더 안달복달이 나서는 저에게 고생했다고 말을 하시고는 자리를 호다닥 정리하고 일어나시려 했어요. 아유, 이만 가봐야겠다. 우리 며느리가 쉬는데 방해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조리원 잘 갔다 와서 애 50일 지나면 그때 집으로 한번 놀러 가마. 엄마, 더 있다가 가지 왜? 어차피 우리 와이프 누워서 꼼짝도 안 하고 있는데 방해는 무슨. 엄마, 더 있다가 저녁 먹고 가, 저녁. 나 저녁에 고기 먹고 싶은데 이 앞에 뭐 삼겹살 드실래요? 야, 너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나는 내일 아침까지 금식하라는데 고기 냄새 풀풀 풍기면서 병실에 들어오겠다고? 그럴 거면 집에 가. 애를 혼자 낳는 게 서러워서 미칠 지경이다, 미칠 지경이야. 아이고, 그래. 내 아들이지만 해도 너무한다, 정말. 며느리가 혼자 고생해서 10달 품은 아이를 수술까지 해서 낳았는데 너는 어쩜 그리 배려가 하나도 없냐. 아유, 이만 가보마. 며느라가야 몸조리 잘해라. 둘째 때 확실하게 몸조리를 해야 하는 법이야. 시부모님이 계시던 말던 열불이 터져서 사자우를 질러버리니까 남편놈도 그제서야 입을 꾹 다물대요. 시부모님께서 남편에게 타박 섞인 말을 하시고는 자리를 뜨셨죠. 그 이후에는 조금 나아졌냐고요. 왼수가 따로 없죠. 아이가 한 살 한 살 나이를 더 먹어갈수록 의사 표현도 확실하게 하고 저에게 매일같이 사랑한다고 엄마가 최고라고 칭찬을 해주는데 왜 우리 남편은 날이 가면 갈수록 고마운 마음을 몰라주는 걸까요? 첫째 아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저희는 스키장에 놀러 가게 되었어요. 남편 친구들 부부 동반으로 같이 여행을 가게 된 것이라서 무척이나 즐거웠죠. 둘째 아이는 아직 어려서 저랑 같이 썰매를 타고 남편은 첫째 아이랑 같이 스키를 타러 갔어요. 한참 놀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만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고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라서 둘째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애 꼴이 왜 이래? 어쩌다가 이렇게 다쳤어? 무슨 사고가 있었던 거야?
아이, 그래. 스키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왼쪽 다리가 부러졌어. 초급자 코스에서도 그렇게 다친단 말이야? 아, 당신이 잘 봤어야지. 어떻게 다리가 부러졌으면 깁스를 얼마나 하고 있어야 한다는데. 에이, 그게 2달 정도? 아직 어려서 더 일찍 깁스를 풀게 될 수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저는 정말 너무 놀라서 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죠. 처음 간 스키장에서 애 다리가 댕강 부러지다니 두 번 다시는 스키장에 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아파서 엉엉 울다가 잠든 아들이 몇 시간 만에 일어나서 엄마라고 부르는데 아이를 안아주면서 괜찮다고 초급자 코스라서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칠 줄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두서없이 말을 뱉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아빠가 리프트 타고 싶지 않냐고 물어봐서 그거 타고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엄마, 나 너무 무서웠어. 내려가야 할 게 한참인데 아빠가 먼저 간다고 아빠 급하게 따라가다가 넘어졌어. 저는 진짜 인생에서 그렇게 화가 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인간이 아이랑 같이 스키를 타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아이를 꼬셔서 상급자 코스로 올라가고 말았던 거죠. 리프트 타보고 싶지 않냐고 꼬셔가면서요. 아이는 뭔지도 모르고 그네 같은 거 타는 줄 알고 신나서 올라갔는데 막상 올라가고 나니까 겁을 엄청나게 먹은 거죠. 지가 끌고 올라갔으면 같이 내려올 생각을 해야지 스키 좀 탈 줄 안다고 애한테 알아서 따라서 내려오라고 하고 지 혼자만 내려가는 게 말이나 되는 행동입니까? 저한테 100% 아니 1000% 욕을 처먹을 걸 알았으니까 그 말은 쏙 빼놓고 초급자 코스에서 사고가 난 것 마냥 둘러말을 했던 거죠. 아이가 무서웠다면서 제 품에 안겨서 엉엉 우는데 진짜 너무너무 속상하고 열이 받아서 캔커피를 사서 들어오는 남편의 머리채를 그냥 잡아버렸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제가 미친놈 아니냐고 머리채를 쥐어잡고 흔드니까 놀라서 간호사들이 달려와 떼어놓더라고요. 야, 네가 그러고도 애 아빠야? 지 스키 타고 싶다고 이제 막 스키를 타기 시작한 애를 데리고 상급자 코스에 올라갔다가 이 사다를 만들어. 그렇게 높은 데서 타고 싶었으면 애를 나한테 맡겨놓고 야간 스키를 타던가 해야지. 그걸 못 참아서 애 다리를 부러뜨리니? 정말 제정신이야? 남편 놈 말 한마디 못하고 쥐어뜯긴 머리만 만지면서 애한테만 애먼 핀잔을 주더라고요. 에이, 남자가 치사하게 엄마한테 그런 거 다 이러면 안 되지. 그걸 말이라고 하나요? 그럼 애가 다 이야기하지 저한테 그런 사실을 비밀로 하겠냐고요. 진짜 생각이 짧아도 너무 짧았죠. 어차피 하루도 못 가서 들통날 거짓말인데 숨길 게 따로 있지. 제가 잔소리할까봐 숨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혼을 하지 않고 이 답답한 인간이랑 같이 살았냐고요? 제가 둘째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었어요. 고작 그 이유뿐만은 아니었고 아이도 둘이나 있었고 이혼을 해서 아이 둘을 오롯이 제가 책임지며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하기도 했고요. 미운하고우나 제 남편이라고 이 인간이 매일같이 답이 없는 짓만 반복하는 인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참고 살만했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거기다가 시부모님께서 남편 놈이 삐끗하는 만큼 마음의 정 온기로 채워주시기도 했었고요. 제가 둘째 아이를 낳은 이후에 갑상선에 문제가 좀 생기면서 호르몬제를 복용하게 되면서 월경에도 문제가 생기고 일찌감치 폐경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그게 여자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은 말처럼 들려서 너무나도 속상했었거든요. 물론 호르몬의 문제로 기분이 오락가락했던 것도 한몫하게 되었지만요. 아무튼 저는 둘째를 낳고 난 이후에 회사도 전부 퇴직을 하고 치료에만 힘을 쓰게 되었어요. 둘째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시부모님의 도움도 많이 받았죠. 저희 친정부모님께서 저희 집까지 오며 가며 아이를 봐주시기엔 거리가 꽤 멀었기 때문에 비교적 가까이 살고 있는 시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저에게 시어머니의 경험과 위로는 참 용기가 많이 되는 것들이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어쨌든 갱년기를 겪으시고 폐경도 찾아오셨기 때문에 저에게 정말 별거 아닌 일이라고 그것 하나로 여자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건 절대 아니라면서 저에게 마음적으로 참 많은 위로를 주셨거든요.
육아도 최대한으로 도와주시고 제가 병원에 다녀오는 날에는 꼭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식사를 차려주시기도 했어요. 제가 너무 죄송스럽고 감사해서 시어머니께 용돈도 드리고 또 어머님 모시고 외식도 하고 그랬었죠. 제가 마음의 건강을 되찾을 때까지 정말 많이 옆에서 도와주셨거든요. 문제는 남편 놈이었죠. 아이, 이번 달 생활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났어? 가계부 좀 가지고 와봐. 어머님께서 이번에 많이 도와주셨잖아. 식사도 대접하고 용돈도 드리고 그랬지. 이건 뭐야? 아니, 처가에도 용돈 드렸어? 아, 이번에 엄마랑 아빠도 한번 오셨었잖아. 나 병원 가야 하는 날. 어머님 약속 있으셔서 그날 오셨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보내? 아니, 우리 엄마한테 용돈 드리는 거야? 그렇다고 쳐. 어차피 내가 번 돈으로 드리는 거니까. 근데 장인어른 장모님 용돈까지 내 지갑에서 나가야 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당신이 돈을 지금 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프다고 병원비도 태산으로 나가는데 양가 부모님 용돈까지 챙겨드리면 나 혼자 벌어서 애들은 어떻게 키워? 애들 나이가 어려서 망정이지 조금 더 크면 학원도 다니고 해야 할 텐데 당신이 이렇게 흥청망청 쓰면 어떻게 하냐고. 앞으로 각자 효도는 각자 돈으로 하자고. 아픈 것도 서러운데 둘째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생활비 쓰는 걸로 간섭까지 받으니까 더 서럽더라고요. 제가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효도를 각자 돈으로 하자는데 남편 놈이 남보다 못한 사이로 느껴지더라니까요. 그래도 꾸역꾸역 애들을 봐서 살았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더더욱 아니었기 때문에 꾹꾹 눌러 참고 살았죠. 효도를 각자 돈으로 하자고 말을 하면서 저에게 눈치 주는 저놈을 어떻게든 이겨먹고야 말겠다는 심보로 말입니다. 그렇게 아이가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로 돌아와서 한동안 남편놈 저에게 아무 말도 못하면서 눈치만 보고 살았어요. 지도지 잘못을 알았겠죠. 그런데 사건 사고라는 건 왜 이렇게 한 번에 와다다 몰려오게 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몇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갑상선 문제가 많이 좋아져서 그럭저럭 약만 하루에 한 번 꾸준히 복용하면 문제 없을 정도로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께서 보령에 놀러를 가셨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게 되신 거예요. 하필이면 시아버지께서 새벽에 출발을 해야 차가 안 막힌다고 무리하게 강행을 하셨다가 낸 사고라서 이리저리 얽힌 문제가 많았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머리를 크게 다치셨고 척추뼈 골절로 인해서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생활을 하게 되셨고 시어머니 또한 골절상을 많이 당하셨는데다가 나이까지 있으시니 뼈가 잘 붙지 않아 고생을 하셨어요. 남편은 일을 하느라 시부모님을 보살필 수 없는 상태였고 시누이 또한 타지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말에 가끔 얼굴을 보러 오는 것 말고는 병수발을 들 사람이 없었죠.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시어머니께 많은 위로를 받았던 저는 이때가 마음의 보답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밤 시간대에는 야간 간병인을 둔다고 해도 낮 시간대에는 애들이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하니까 내가 어머님 병수발 들게. 당신이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아이, 그래주면 나의 안심이 되고 고맙지. 내가 그동안 어머님께 받은 마음이 있는데 며느리로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정말 순수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병간호를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의식조차 찾지 못하신 상태로 누워 있으셨지만 시어머니는 그래도 꽤 회복이 잘 되고 있는 상태였어요. 거동이 불편하셨기에 제가 소변통을 받아내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매일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리고 필요한 게 있으시면 달려가서 대령을 해오곤 했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참으로 미안해 하셨지만 저는 그런 수고스러움이 단 한 번도 불편했던 적이 없었어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집살이 한 번, 잔소리 한 번을 하신 적이 없었던 시어머니였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사고 소식에 마음 아파하시면서 고모네 집에서 가지고 온 채소와 과일들을 매번 싱싱하게 손질을 해다가 가져다 주시곤 했죠. 이번에 양배추 농사가 아주 기가 막히게 됐다고 하더라. 식사도 잘 못하셔서 속이 쓰리실 수도 있으실 텐데 양배추즙 꼬박꼬박 챙겨드리고 그래. 아빠, 고마워요.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아유,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까 어머님도 회복 잘 하실 거예요.
아이 그래. 사돈이 빨리 개최하셔야 하는데 네 엄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좋은 소식이 찾아오겠지 뭐. 그렇게 저희 부모님까지 신경을 써주시는데 남편놈 병원비를 결제하러 중간중간 찾아오는 거 말고는 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애들이나 제대로 챙기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애들이 학원을 다니니 망정이었지 그게 아니었으면 시부모님 병수발을 들지도 못할 뻔했죠. 주말에는 야간 간병인을 구하지 못해서 제가 하루 종일 병실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 시누이가 대신 있어주기도 했지만 거의 대부분 주말은 저 혼자서 시부모님의 병수발을 들었어요. 시아버지께서야 의식을 찾지 못하고 계셨으니까 간호사들이 대부분 처리를 해준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하나하나 제가 오롯이 챙겨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첫째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치킨 배달을 시켜주긴 했는데 배달이 계속 안 오는데 이거 어떡해? 그럼 아빠한테 물어봐야지. 아빠는 뭐 하는데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 엄마가 주문한 게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아빠는 치킨 시켜주고 아까 나갔는데? 뭐? 나갔다고? 응, 아빠 주말마다 우리 배달 음식 시켜주고 먹고 놀고 있으라고 그러고 나가. 저는 기가 막혔죠. 물론 첫 아이가 12살이 되었으니까 집에서 동생이랑 같이 숙제도 하고 챙겨서 놀아주기도 하고 했지만 애들 둘만 저녁에 덜렁 두고 나간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그것도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요. 남편에게 전화를 하니까 안 받더라고요. 아니, 아범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애들 말로는 치킨 시켜주고 나갔다고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걱정이 되어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예, 그러면 집에 얼른 가봐라, 얼른. 어머님, 혼자 밤새 괜찮으시겠어요? 그이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제가 일단은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애들 챙겨서 오든가 해야죠, 뭐. 아이고, 그 큰일은 아니어야 할 텐데. 저는 결국 그날 저녁에 서둘러 집에 왔고 애들에게 밥을 대충 차려주고 밤 12시가 지나서까지 남편을 기다렸어요. 남편놈, 제가 집에 들어와 있는 건 꿈에도 몰랐는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면서 얼큰하게 취해서 돌아왔더라고요. 거실 소파에 앉은 저를 보자마자 쏘스라치게 놀라는데 열이 받아서 쏘아붙였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초등학생인 애들만 두고 주말 저녁에 나가서 술을 처먹는 게 말이나 되는 짓이야? 나는 어머님 병수발 들고 있는데 당신은 병원 한 번을 안 오면서 술을 마시러 나가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행동이냐고. 아, 진짜. 우리 엄마는 어쩌고 집에 왔어? 애들이 배고프다 그래서 왔다. 어머님도 당신한테 무슨 일 생긴 건 아닌가 얼마나 걱정하셨는데 술을 처먹고 싶니? 애들 치킨 시켜줬는데 배가 고프다고 했다고? 아, 이상하네. 그거 부족할 양은 아닌 것 같은데. 치킨 배달 사고가 있었는지 뭔지 배달이 안 왔대. 그동안 매번 이랬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데. 당신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아, 그냥 친구놈이 불러서 잠깐 나갔다가 온 거야. 나는 어머님 병수발 드느라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는데 당신은 그렇게 놀고 싶니? 그럼 네가 그거라도 해야지. 아, 돈도 안 벌어오고 뭐 하는 것도 없이 돈만 쓰면서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라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맞잖아. 당신이 장인어른 장모님께 용돈 드리는 것도 다 내 돈이잖아. 효도는 셀프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당신이 그나마 우리 부모님 병수발 들고 있으니까 내가 군소리 찍소리 없이 드리는 거야. 우리 부모님 병원비 되는 것도 허리가 휘겠구만. 어차피 그건 보험으로 다 돌려받는 돈이잖아. 그 돈을 엄마한테 내놓으라고 어떻게 말을 하냐. 나중에 엄마 노후자금으로 쓰라고 일단은 킵해두는 거지. 남편 놈은 제가 병수발을 드는 건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 당연한 거라면서 그거라도 하니까 생활비를 주는 거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기가 막혀서 남편 놈의 정강이를 발로 뻥 차주었습니다. 아프다고 하는 놈을 뒤로 하고 방에 들어가 한숨 자고 아침에 다시 병원으로 향했죠.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범에게 무슨 일 생긴 건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시어머니께 넋두리를 늘어놓게 되었죠. 그러다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서
시어머니께서는 퇴원을 하게 되셨고 정말 안타깝게도 시아버지께서는 뇌사 판정을 받으시고 장기 기증을 하신 뒤 한 줌의 죄가 되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슬펐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께서 퇴원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내려진 뇌사 판정이라 시어머니께서도 참 많이 우울해 하셨습니다. 제가 더 자주 들여다보는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들도 챙겨야 하고 시댁과 거리가 있어서 쉽지는 않은 일이었죠.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지금 시댁집을 정리하고 저희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로 이사 오시는 건 어때요?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은 예전부터 자식들 결혼시키기 전부터 살던 집이라 평수도 크고 관리비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저희 집 근처에 작은 평수로 이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왔다 갔다 하는데 부담이 없고요. 그러면 그렇게 할까? 나도 혼자 그 큰 집에 있으려고 하니까 더 쓸쓸하고 외로운 것 같고 그래.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시어머니께서는 이사를 준비하시기로 했고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작은 평수 아파트를 매매하셨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시어머니 혼자 이사 준비를 하는 게 마음에 걸린다면서 낡은 트럭을 끌고 와서 이사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셨죠. 그런데 그 트럭 정말 오래된 트럭이라 그런지 달달달 거리면서 언제 퍼질지 모르겠는 수준으로 고물이 되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얘 거 사돈댁 트럭을 좀 바꿔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 아범에게 얘기해서 차를 좀 바꿔드려라. 내가 자동차 사고로 오랜 시간 병실에 누워있어 보니까 안전한 게 최고더라. 아유, 저도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 차가 많이 낡아서 걱정이 많았는데 그이랑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어요. 아버지 차를 바꿔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시어머니의 말씀도 있었고 아버지께서 워낙 애착을 가진 트럭이람 쉽게 폐차를 시킬 것 같지는 않아서 저도 강제로 차를 선물을 해드려야지만 차를 바꾸실 거라 생각을 하긴 했어요. 아무래도 차 사고로 인해서 시부모님께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보니까 저도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사를 잘 마치고 나서 남편에게 말을 했죠. 여보, 아무래도 우리 아버지 차가 많이 낡아서 바꿔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아버지 성격 알잖아. 차가 퍼져서 더 이상 못 쓰게 될 때까지 끌고 다니실 것 같은데. 그러면 사고 위험도 있고 어머님께서도 걱정되시는지 차 한 대 사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 장인어른 차를 바꿔드리자고? 무슨 돈이 있어서? 차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그동안 모아둔 돈 좀 없어? 우리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 있잖아. 일단 그걸로 중형 세단이라도 하나 바꿔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버지께서 더 이상 트럭을 끌고 다니실 이유도 없고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비상금을 왜 장인어른 차 바꿔드리는 데 써? 그건 말 그대로 비상금이야, 비상금. 언제 어떻게 쓰게 될지 모르는 돈인데 그걸 고작 장인어른 차 바꿔드리는 데 쓰자고? 고작이라니. 비상금 털어서 쓰는 게 부담스러우면 당신이 준 카드로 잠시 한도 늘려서 할부 결제할게. 뭐라고? 카드 내놔. 카드 내놔. 카드를 왜 내놔? 이 카드 없으면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그게 생활비 쓰라고 준 카드지 장인어른 차 바꾸라고 준 카드야. 당신 돈 한 푼 안 벌어오면서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번 돈을 그거 너무 쉽게 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빠 트럭 내가 학교 다닐 때부터 끌고 다니던 트럭이야. 이제는 바꿔드려도 되잖아. 그 정도도 못해? 걱정도 안 돼? 여태까지 내 말은 뭘로 들었어? 니네 집 효도는 네 돈으로 하라고 했지? 우리 집 효도는 내 돈으로 할 테니까 각자 알아서 하자고. 각자. 생활비 카드 내놔. 남편은 정말로 제 지갑에서 생활비 카드를 들고 가더니만 앞으로는 계좌로 생활비를 입금해주겠다고 했어요. 기가 막혔죠. 돈 버는 게 무슨 유세라고 집안 내부는 하나도 돌보지 않으면서 그딴 소리를 하는 건지 화가 나더라니까요. 더 이상은 이 작태를 참아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죠. 저도 결심을 했습니다. 더럽고 치사하게 나오는데 어디 한번 저도 본때를 보여주겠다고요.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저는 시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숨겨두었던 진실까지 전부 시어머니께 낱낱이 고했어요. 물론 저도 진실을 알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 참고 있었던 것은 오로지 아이들.
그리고 확신이 들기까지 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돈 가지고 치사하게 나오는 이 인간을 더 이상은 참아줄 수 없다고 생각했죠. 시어머니께서도 모든 진실을 알게 되고 개탄스러워 하시며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딱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시어머니 그리고 저희 친정부모님, 저희 아들 둘을 포함한 네 식구까지 전부 한자리에 모이게 했어요. 명목상으로는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것이었죠. 다 같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저는 주차장에 있는 차 한 대를 가리키며 말을 했어요. 아버지, 저 차 제가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 낡은 트럭 버리시고 새 차 끌고 가세요. 뭐라고? 아니, 당신 미쳤어? 지금 저 벤츠를 당신이 샀다고? 장인어른 드리려고? 그래, 효도는 셀프라며.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억소리 나는 벤츠 신형 뽑아드렸다. 왜?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미쳤냐고? 저거 다 빚이야? 설마 당신 뭐 내 지갑에서 카드라도 훔친 거야? 내가 왜 당신 카드를 훔쳐서 우리 아버지 차를 사드려? 셀프 효도 몰라? 내 돈 주고 샀다고. 당신한테 억소리 나는 돈이 어디에 있어서 셀프로 효도를 한다는 거야? 돈이 왜 없어? 아, 당신은 몰랐겠구나. 집 팔았어. 집을 팔아? 와, 진짜 정신 나갔네. 지금 우리 집을 팔아서 뭐 장인어른한테 차를 사줬다는 거야? 나는 꿈꿔본 적도 없는 벤츠를 우리 집까지 팔아가면서. 야, 당신 진짜 미쳤어. 우리 집 말고 어머님 살고 계신 집. 내 돈으로 하라며. 내 돈으로 차 사드리려고 하니까 시댁을 파는 수밖에 없더라. 잠깐만. 우리 엄마 집이 왜 당신 집이야? 아휴, 이 머저리 같은 새끼. 내 배로 낳은 자식이지만 너 같은 놈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의문이다, 의문이야. 아유, 어떻게 사람 새끼가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가슴을 퍽퍽 내리치시며 이야기를 하니 남편 놈이 어리둥절한 얼굴을 하더군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으시죠? 지금부터 숨겨진 진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놈이 애들에게 치킨만 시켜주고 나간 날 저는 아주 조금 의심을 품게 되었어요. 제가 주말마다 계속해서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러 다니는 동안 아이들의 말에 의하면 남편 놈은 애들에게 저녁거리만 시켜주고 밖에 늘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놈이 매주 친구를 만나러 나갈 일은 없고 뭔가 다른 일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허튼 짓을 하고 다니나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볼 용기가 없었어요. 만약 이 인간이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저는 너무 지쳐 있었고 몸도 회복이 많이 되긴 했지만 약을 끊을 수는 없는 상태였고 아이들도 둘이나 있었으니까요. 거기다가 아픈 시어머니도 계셨고요. 다음 날 아침에 시어머니가 계신 병실로 돌아와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시어머니께 제 속내를 다 털어놨어요. 아휴, 애들만 덜렁 두고 나가서 술을 먹고 들어왔더라고요. 한두 번이 아닌가 봐요. 애들은 익숙하게 뭐 주말이면 아빠가 집 밖으로 나간다고 했어요. 아니, 뭐라고? 애들만 남겨두고 애 아빠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 며느리가 이렇게 내 옆에서 병수발을 들고 있는데 자식이라는 놈은 코빼기도 안 비추고. 그 인간 자기 돈으로 병원비 내고 있는 걸 효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아니, 누구 돈으로 병원비를 내? 이 병원비가 왜 지 돈이야?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보험금 꼬박꼬박 지가 받아갖고 있는데. 네? 아니,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그이는 보험금은 전부 어머님 노후자금으로 드릴 거라고 한 푼도 안 받고 있다고 했는데요. 아니, 이거는 또 무슨 귀신 씨날라 까먹는 소리야. 병원비 많이 나온다고 보험금 받아가야겠다고 그래서 내가 아들놈 계좌로 주고 있는데. 저와 시어머니 둘 다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많은 보험금을 도대체 어디에 썼는지도 궁금했어요. 저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죠. 이 인간이 딴 주머니를 차고 있다고 말입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저에게 잘 알아보라고 말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뒤로 남편에게서 증거를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이 인간 휴대폰도 자동차 블랙박스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의심만 품고 있었던 찰나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시게 되었고, 이사를 오시면서 저에게 제안을 하셨어요. 내가 우리 아들이지만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놈이 바람을 피우든 그 돈으로 허튼 데 투자를 하든 뭘 하고 있던 간에 믿을 수가 없다. 내가 나중에 죽으면 이 재산 다 누구한테 가겠니? 그때 돼서 괜히 뒤통수 맞는 거 볼 수 없지. 내가 내 집 명의를 네 명의로 해주마. 시어머니께서는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으시고는 한사코 거절을 하는 저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하셨어요. 남편놈이 등기부등본을 떼어볼 일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부담 없이 입 다물고 받으라고 하셨죠. 그렇게 이사를 도우면서 친정아버지 트럭이 많이 낡았으니 바꿔주는 게 좋겠다는 말이 나오게 되었고, 남편놈이 효도는 셀프라는 망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때부터는 남편이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 혼자서는 절대로 찾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증거를 찾기 위해 흥신소에 의뢰를 했어요. 2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인간 바람이 아니라 딴 데다가 돈을 쓰고 있었더라고요. 여자한테 쓰고 있다는 것은 비슷했지만 불륜, 바람 이런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개인 방송을 하는 여자 BJ들한테 빠져서 별풍선을 쏘고 있었던 겁니다. 집에서 컴퓨터를 하다가 들키면 안 되니까 PC방에 가서 몰래 별풍선을 쏘며 돈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별풍선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봐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자면 현금을 별풍선이라는 걸로 바꿔서 여자들에게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방송을 보면서 돈을 쥐어주고 있었다고요. 한 달에 몇백만 원씩이요. 들키지 않겠다는 심보로 PC방에 가서 그러고 있었다는 게 어이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별풍선뿐만 아니라 그 방송하는 여자들을 만나는 모임 같은 것에 나가서 회장 역할까지 하고 있더랍니다. 증거까지 생겼겠다. 시어머니께 들이밀었더니 제가 계획하고 있는 일을 실행하라고 하셨어요. 셀프 효도를 그렇게 외쳤으니 시어머니께 죄송하지만 시댁을 팔아서 그 돈을 챙겨 친정아버지 차를 사드리고 이혼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죠. 제가 이혼을 하지 못한 제일 큰 이유 또한 금전적인 게 컸으니까요. 아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엄마가 살고 있는 그 집이 네 집이라고? 엄마가 네 명의로 줬다는 거야? 엄마 진짜 미쳤어.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너지. 어떻게 애를 둘이나 낳고 살면서 조강지 처리버리고 인터넷 방송 보면서 이름도 모르는 여자한테 돈을 몇백만 원씩 쏟아부어. 이놈아, 네가 제정신이야? 네 엄마 병수 바른 며느리에게 들라해놓고 지는 지금 허튼 짓을 하고 있어 아주. 내가 진짜 이런 놈을 내 아들이라고? 아니, 자네 그게 진짜인가? 지금 내 딸을 두고 이상한 데다가 돈을 쏟아붓고 있다고? 이런 일을 썩을 놈을 봤나? 아니, 장인어른,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여기 이렇게 증거들이 질비하겠는데 아주 누나 떠라 그년들이랑. 그냥 나랑 이혼해. 애들까지 있는 인간이 인터넷 방송 보면서 돈이나 쏟아붓고 있는 정신 나간 놈이랑 나도 더 이상은 못 살아. 이혼하자고. 남편놈 거기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겠습니까? 시어머니께서도 친정부모님께서도 당장 이혼하라고 난리법석을 떠셨죠. 찍소리도 못하고 그놈 이혼 서류에 도장 찍게 되었습니다. 이혼하겠다고 가정법원 앞에서 만났는데 오히려 큰 소리 떵떵 치더라고요. 이혼하고 네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중에 나한테 돌아오라고 아쉬운 소리 하지 말기다. 나중에 돌아온다고 해도 내가 절대로 안 받아줄 거야. 누가 할 소리를? 야, 도장이나 빨리 찍고 내 인생에서 꺼져. 애들 양육비 주는 날이나 까먹지 말고. 그래도 10수년 살았다고 제가 돈을 벌지는 않았지만 재산 기여도는 인정을 받게 되어서 위자료도 챙기고 재산 분할도 조금은 받게 되었죠. 끝까지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사실 제가 이혼을 할 수 있게 가장 큰 도움을 주신 건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원망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병수발을 들었던 시간도 전혀 아깝지 않았었고요. 만약 시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남편이 인터넷 방송 여자 BJ들에게 돈을 쏟아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어도 이혼을 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원래 사람이라는 건 새로운 환경보다는 이전 환경에 적응해서 살고 싶은 욕망이 더 큰 법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경기도 외곽에 있는 친정집으로 오게 되었고, 친환경적인 곳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적응을 해나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아주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 남편 놈이었어요. 저에게 전화가 걸려오길래 양육비 관련해서 할 말이 있나 싶어서 받았더니만 질질 짜고 있더라고요. 아이, 내가 몇 개월 지나서 보니까 당신이 그동안 나랑 살면서 많이 참아줬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여보, 우리 애들을 생각해서 다시 합치는 건 어떨까? 우리 애들 그 외곽에서 공부하는 것보다야 서울에서 공부시키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어? 뭔 개소리야. 이딴 소리 할 거면 전화하지 마. 언제는 후회하지 말라며 나보고 아쉬운 소리 하지 말라던 게 누군데 이딴 소리를 해? 끊어.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을까 궁금해서 전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슬쩍 물어보았죠. 어머님, 요즘 별일 없으시죠? 그 인간이 저한테 전화해서는 질질 짜면서 잘못했다고 하던데 무슨 일 있었나요? 아이고, 너한테 전화해서 질질 짜든 그놈 내가 아주 혼쭐을 내줬다. 혼쭐이라니요? 어머님이 무슨 수로? 글쎄, 그놈이 허튼 데다가 돈을 쓰고 있는 걸 알았는데 아이, 내가 가만히 냅뒀겠니? 월급 통장 내놔라. 앞으로는 엄마 품에서 살게 되었으니까 용돈 타서 써라. 아주 애 지급 제대로 해주면서 하나하나 감시를 했더니 죽으려고 하더라. 근데 뭐 지가 어쩌겠어. 내가 아주 초등학생 키우는 마음으로다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댔다. 회사 출근할 때도 말이야, 이거 입어라 저거 입어라. 새며느리는 언제 데리고 올 거냐. 집안일 하기 귀찮아 죽겠다 하니까 진절머리를 치대. 그래서 지금 저 인간이 저한테 돌아오라고 한 거라고요? 그것뿐이겠냐. 늙어서 집안일 못하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돈 좀 줘라 못 살겠다. 아주 난리를 치니까 질려하더라. 근데 뭐 나를 쫓아낼 수 있겠어. 이제 와서 지가 죽겠으니까 너한테 전화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지 뭐. 절대로 받아주지 말아라. 이놈이 이거 아주 편안하게 살았다는 사실은 죄다 까먹고 무슨 못된 짓만 골라서 하지. 아휴, 내 아들이지만 한심해 죽겠다. 한마디로 제가 하지 못한 남은 복수를 전시모가 대신 해준 것이었어요. 전시모 성품이 워낙 곱고 착해서 절대로 잔소리 같은 건 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저한테 이 채널을 소개시켜 주시면서 여기서 보고 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못된 아들, 못된 며느리에게 복수하는 법을 열심히 적어두었다가 전 남편 놈에게 그대로 써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기회가 되면 이 이야기 한번 사연으로 남겨보라고 추천까지 해주시는 거 있죠? 덕분에 저도 여러 가지 사이다 썰 쭉 들어보고 용기 내서 채널에 사연을 올려보게 되었답니다. 지금은 남이 된 사이지만 현명하신 저희 시어머니 덕분에 제 인생에 어려움 없이 아이들 잘 키우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는 건지 모르고 살았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전 남편 놈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겠죠. 이제 나이 조금만 더 먹으면 쉰인데 어디 재혼이나 하겠습니까? 아이들에게도 만남을 거절당하는 처지에 말년이 아주 쓸쓸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평생 방송하는 여자들에게 돈이나 퍼붓다가 인생 망하는 꼴밖에 안 보여주겠죠. 그래도 제 아이들의 아빠니까 그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양육비는 꼬박꼬박 받아내야 하니 그 인간이 전 재산을 탕진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저에게 끝까지 잘 해주신 시어머니께 큰 짐을 떠넘긴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죄송스럽긴 하지만 반품한 전 남편놈 받아주시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앞으로 그 인간이 정신 차려서 전 시어머니의 속을 썩이지 않길 바랄 뿐이죠. 여러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제 아이들과 함께 오붓하게 인생을 즐기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마지막까지 잘했다고 칭찬 한마디, 용기 한마디 남겨주시면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나날에 평안이 가득하길 바라며 사연을 마치겠습니다.